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했지만 정광석화 같은 인사와 정책 집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내각 인선, 검찰 인사, 그리고 본격화된 3대 특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은 바로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노 변호사님이 그 물레동 나가셔가지고 제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덕분에 인지도가 다량 상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나보고 거기는 이제 체육 매불쇼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보고 뭐 체육이 어쩌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원래 좋아하는 타입은 구교형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구교형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죠. 제 방송 보는 분들이 다 아는데 우리 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그게 쇼츠가 다량 제작돼가지고 아, 진짜? 쇼츠 구교용의 나왔어요? 인지도가 한 2칸 올라갔습니다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영희 언니는 눈이 역시 났군요.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 보니까 못 보는 사이에 자꾸 머리띠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 저분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저런 데다가만 돈을 쓰잖아. 이거 다 해봐야 뭐 2만 원도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두둥 본좌 등 본인 사진까지 실었고, 뭐 나는 의사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보호들이 있던데, 이거 이렇게 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면 변호사인지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 나도 좀 만들어 보자. 쿠팡에서 주문한 거예요. 쿠팡에 주문하는데 쉽게 글자만 넣으면 그렇게 옵니까? 예. 뭐라고? 깐족대는 나 그거 사야 되겠다. 야, 진짜로 기발한데, 제 생각에도 노영희 변호사님은 개인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표 같은 거 보여주면은 그치. 그 영친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영친아 나 사랑해 박수 쳐봐라. 짠짠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거 진실이 아니다. 나 깐족대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얘가 한 거다 이렇게. 좋아.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제가 판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이 갓 지났는데 정말로 변화들이 약간 속도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 목요일에는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정필승 변호사님, 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죠. 아니 사실 100일 기자회견을 보통 이제 30일 기자회견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남들 100일 한 거 내가 30일에 했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황을 이 정도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요. 그 자신감 뿜뿜.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나오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하루 종일 시사방송 안 봅니다. 그냥 음악 들어요. 더 이상 이제 시사방송을 너무 볼 마음이 필요가- 편해. 네. 이거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 이전 같으면 욕할 준비를 일발장전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냥 틀어놓고 이래요. 아유 좋네. 음악 듣는 기분으로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저도 이제 맘 편하게 지켜보긴 했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현장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분이 진짜 그동안에 대통령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생각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씨가 자기는 뭐 메이저와 마이너를 뭐 구분한다는 등 햇소리를 계속하고 맞아요. 돌아다니는데 네. 마이너의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마이너들을 중심으로 그냥 물론 뭐 명함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걸 보고서 야 역시 공평하다. 그러니까. 그냥 명함 넣어서 하니까 다 되는구나. 근데 맞아요. 그동안은 왜 안 됐을까 이 생각 많이 했고, 저분이 되게 자신감이 있고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려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중복되거나 질문 같은 것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구획을 나눠가지고 뭐 마이너든 무슨 뭐든 간에 이쪽 분야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네. 났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에 대한 질문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 네. 일단 뭐 그거보다도 그들도 그거를 자기네가 준비한 걸 안 하면 또 데스크한테 혼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질문을 의문스럽게 해도 현답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대통령 믿고 최소 1년은 대통령 믿고 가도 되겠다. 1년은 믿고 가보자. 최소.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알았어요. 1년 믿고 가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 달 안에도 보면은 네. 뭐 정상 외교도 어떻게 수월하게 했죠. 네. 그 이외에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야당 대표랑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관저에도 부르고 식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그 야후당 대표들하고 만나고 오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전과 다른 느낌이 확확 옵니다 지금. 네, 맞아요. 네. 뭐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사로 바뀌면서 지금 정필수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야죠. 응급실에 환자가 오잖아요. 정말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와요. 특히나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던 막 이런 환자들 119 타고 딱 오잖아요. 정말 의사들이 뭐 진단도 하고 처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정말 적절하게 약 하나만 들어가도 환자가 좋아지는 게 보일 정도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정말 수액 하나만 적절하게 의사가 탁 판단해서 탁 놓으면 뭐 진단도 아직 안 되고 뭐 근본적으로 어떤 약을 투여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도 적절한 케어 하나만 들어가도 환자가 좋아지는 게 싹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 회복이 되겠다. 그러니까요. 느껴질 정도로 네. 회복이 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 달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이라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이 작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응급 환자였던 이 대한민국에 적절한 조치 몇 가지를 취하면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몹쓸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을 돌파해버린 그런 나라가 아닌 상태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거죠. 그 상태로 이재명이라는 명의가 들어오고 이 명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서 정말 우리가 겨우 한 달 지났지만 코스피가 3,100이 넘고 나라가 빠른 속도로 안정이 그렇습니다.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왔는가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본 좀 한 달이었다. 저는 그러게. 그리고 이제 명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명의 이재명이 6월 4일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나서 처음 내린 처방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명한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가지고 국회 임명동의안도 통과되고 7월 4일에 금요일에 드디어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서도 김민석과 내각 인선을 누구보다 빠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질문이에요, 그게? 네, 질문입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어떤 질문이 우리 뭐예요? 노영희 변호사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각 인선 전반에 대한. 네. 내각 인사는 너무 잘했죠. 네. 그리고 일단 김민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장관들을 앞으로 정리 잘해서 대한민국을 멋있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딱 첫 번째 단추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그럼 김민석부터 잡자. 그래서 밑에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김민석을 잡으려고 딱 보니까 배추도 보이네. 2억밖에 없다더니 아들은 코날 다니네.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야. 이거 내가 물어야지, 잡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나게 딱 물어 뜯으려고 갔더니 하필이면 이혼을 했네. 전 부인이 돈을 댈 수가 전부인도 있네. 불러. 예를 들면. 네. 그럼 좋아. 그래 전 부인 너 와. 돈 된 거 정확히 말해봐. 미쳤나봐. 같이 살면서도 안 부르는데 왜 전부인을 불러? 너네 또라이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이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차곡차곡 지금 돈 내고서 있으면서 가난하게 산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게다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자, 뭐 잘못 이런 것은 한덕수에 비할 바입니까? 한덕수라는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윤석열 초대 총리와 비교하면 네.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필수는 되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데. 그런데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봐요. 김민석 총리가. 네. 왜냐면 그분이 되게 절치부심하면서 그 어둠의 세계를 지내왔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제일 연소로 아마 예. 국회의원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서 결혼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거의 막 그냥 황태자처럼 사실은 했잖아.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나는 뭣도 모르고
김자영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 여자분의 남편이 저 사람이래 막 이런 들으면서 공부했잖아. 기억 안 나? 저는 기억 잘 안 납니다. 왜 몰래 척해? 우리 다 알잖아. 아니 누군지 당연히 알죠.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이 사람이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나랑 좀 다르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나락에 탁 떨어져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쟤도 나락에 떨어지겠지. 근데 뭐 때문에 떨어졌지? 돈 받았대. 여기까지가 팩트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한 10년인가를 그때 완전히 죽었잖아요. 18해를. 게다가 네. 그 중간에 뭐였어요? 저 배신자래, 철새래.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로 갔대. 근데 노무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몽준한테 갔는데 갔더니 정몽준이 딱 떨어지고 노무현이 돼버리네. 아 얘는 이제 끝났구나. 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쟤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죽네. 이 맞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모임의 멤버였어요 이분이. 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의 네, 멤버였다. 그 모임의 멤버였어요. 엄청난 모임인데 거기는. 예. 아 그래요? 그럼. 총리를 배출한 멤버인데. 그러니까 그 멤버인 사람들은 다 의원이 됐지. 근데 어쨌든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얌전하고 되게 점잖고 이 사람 되게 조심스럽구나. 뭔가 해보려고 진짜 절치부심했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아 그 모임에서 대화를 해보면서 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불쌍한 영등포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도와줬다 다들. 근데 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밥을 한 번 안 사는 거야. 결론은 그거네. 아니 그래갖고 내가 네.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사는데 근데 밥을 사지는 않고 자기 결혼한다고 또 축의금을 내라는 거야. 아 청첩장은 또 왔어. 또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또. 웃기잖아. 예. 그런데다가 또 뭐 누구 돌아가셨다고 또 조의금이 또 온 거야.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책 출판한다고 또 뭐가 오라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왜 이래? 그래서 막 우리가 화를 냈어. 이제 없는 데서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네. 뭐야? 다음엔 찍어주나 봐라. 우리 절대 반대하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고 아이고 아직까지 딱한 사정이 이면에는. 네,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밥을 한번 사게 되로 2번인가 밥을 샀어요. 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김민석 총리한테 아니 내가 왜 사요? 그분이 김민석 총리가 노영희 그분이 변호사님한테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네, 우리 멤버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뺏겨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은 진짜 돈이 없나 보다. 사실 김민석 의원님 결혼식 때 저도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리고 결혼식. 예, 진짜 너무 소박하다 못해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정말 그랬어. 약간 좀 사회 하층 쉽게 안쓰럽게 느껴졌다 안쓰럽게 이런 거죠. 느껴질 예, 정도의 예.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또 이 타이밍에 너무 달콤한 게 이 김민석 총리님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 이렇게 말하던 국민의힘 누구 집에서 32억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저는 이거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뭐 요즘 막 보면 붙어있잖아요 플랜카드로 뭐 6억 네. 장롱에 6억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정말 같아. 전국 곳곳에 그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을 이렇게 밑에 붙이면 됩니다. 32억은 어떡할 거냐.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청와대도 가서 하셨고 뭐도 하셨고 뉴욕 그 변호사도 하시고 진짜 맞아요. 일을 많이 네.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진짜 저 같은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고 예. 생각을 했고 근데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따져봤어요. 네. 이거 하기 전에 대통령도 물어봤대잖아요. 음. 괜찮겠냐. 대통령이 사실은 다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그 막 물어 뜯을 텐데 괜찮냐. 어떤 사람은 나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러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야, 했대잖아.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도 결국 이렇게 그냥 시끄러웠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시끄럽다고 해봤자 별 볼 일이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이 총리로서 역할 수행할 때 전혀 문제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동안 보니까 되게 점잖으시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내로남불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스마트하고 샤이하면서 스마트하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처음에는 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둘 간의 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접점이 네.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 잘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잘 맺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국정에서의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개혁도 개혁이지만 시끄럽지 않은 개혁.
그리고 사람들이 스며들게 만드는 개혁. 스며드는 개혁. 그거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가 외견적으로도 굉장히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가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안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 데뷔한 분이기 때문에 웅변적으로 자기 목소리 클 것 같은데 노예민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분이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자기 얘기를 찬찬히 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찬찬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시끄럽지 않게 결국은 해낸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면서 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채워주면서 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참모는 그래야 되거든요. 야, 근데 그런 분을 두고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로텐도홀에서 쑥식 농성하면서 쑥식농성. 총리 인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자기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고. 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도대체 그 지금 김민석 총리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습니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이 저게 많은데 그걸 사적으로 안 썼다고? 저는 오히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아니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도 좀 챙기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의대도 좀 보내고 돈도 좀 챙겨주고 할아버지 돈 있으면 7억씩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 시각에서는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이 아니 저 힘을 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방식으로. 네.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권력을 공적으로 쓴다는 게 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까? 야 유공기 나왔어 드디어. 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농성 과정에서 사실은 외부로부터 안에서도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그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소문을 접하다 보니까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하고도 약간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국면이 좀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너무 매력도 있고 참 좋은데 네. 왜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고 짜잘하고 찌질하고 그럴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정치를 지금 오선하지 않았어요? 네, 오래 했죠.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만큼 정치적으로 혜택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나경원이 지금까지 정치했는데 업적을 말해봐. 하나라도 말해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법안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알아요? 지금 답을 둘 다 안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둘 다 안 하면서도 머릿속에 이렇게 맴들고 있는 건 하나 있을 거야. 빠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오선을 하는 동안에 뭘 하나를 한 게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령 출산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한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까지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한테 혼나고 쫓겨난 거밖에 그거 안 나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뭘 잘했어요? 하나라도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태완이법을 내가 만들었어요. 서영교 의원 그래서 공소시효 살인죄 없애기. 네. 그다음에 뭐 구하락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를 돌봐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상속인이라고 해서 돈 다 뺏어가지 못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별별 생활에 필요한 법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국민의힘의 여자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 나경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뭘 하나 만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업적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봐봐 하나도 없잖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잘났다고 하는 윤희숙마저도 아버지가 뭐 땅을 투기를 했네 안 했네까지 이제 나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경원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도 판사 출신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친구가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랬으면은 나는 진짜 보좌관을 시켜서라도 내가 뭔가 하나 사람들에게 딱 번뜩이는
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경원법 하면 딱 이거 생각나게 할 것 같아.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1억을 들여가지고 시술을 했다느니 얼굴 더 예뻐지게 하려고 뭐 했다니 이딴 것만 기억이 나면 그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생각했지만 네.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발설하지 왜?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내가 네. 너무 점잖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머리띠 중에 뭐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보니까 없어요. 점잖은 분이라는 머리띠 하나 없어요? 만들어야 내가 네. 너무 점잖고 착하니까 나까지 걔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오. 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성 변호사에서 우리가 가끔 만났었거든.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럼요. 그럼 여자 변호사 출신, 그렇죠, 출신이나 그렇죠. 판사 예. 출신이 이거니까 그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 나경원하고 조은선 장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게 올려줬으면. 그래서 막 그 전략 공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비례도 주고 그랬으면. 근데 아무리 봐도 한 게 없고 막 누구 고소했네, 누구한테 화냈네, 누구한테 신경질 냈네, 누구를 잘랐네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윤석열한테 잘렸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랑 뭐 이런저런 거. 근데 왜 잘렸냐 알고 봤더니 당대표 나갈까봐 잘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건 못했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되게 쪽팔릴 것 같고 싫을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네가 나를 자르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김건희한테 혼났다 그러고 김건희가 무시했다 그러고 자기네 별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나 같으면 이번에라도 나서서 윤석열 성렬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잘못이지 않니? 나 같으면 나서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겠어. 단호하게. 네. 어차피 망가진 당.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 막 손 잡고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지켜야 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니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좀 되냐고. 그렇게 맨날 나를 바보처럼 취급했던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아유 알았어 내가 또 갈게 고마워 이렇게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안 되잖아. 내일 안에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혹, 게다가 의혹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짱봐가지고 안 될 것 같고 2시간 만에 끝났으면은 선을 그어야지. 잘라버려야지. 정무 감각도 네. 없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윤석열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개인적인 뭐가 있다. 그 중간에 이수진 의원한테 한번 그 지역구를 뺏겼을 때 자기가 절치부심하면서 뭔가 괴로워하던 그 타임에 바깥으로 사업하러 돌아다니면서 뭔가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라는 사람하고 이 정권을 같이 가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가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나에게 제보가 들어와. 외국의 어디의 주재원인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데요. 이런 네. 얘기가. 그거 내가 방송에서 오마이뉴스 나가가지고 오마이뉴스 나가셔가지고 내가 CBS도 네. 나가가지고 네. 아니 나경원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창피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난 윤석열 손절한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자존심이 없거나 뭔가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 이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러저러한 뭐 방첩이니 뭐니 관련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무슨 해외 무기 사업이나 이런 데 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물론 그건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의혹 제기 차원에서 그런 예를 소리가 들면, 들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문이다 그거는. 네.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오선 정치원이고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도 안 문제가 되죠. 안 되지. 근데 갑자기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지금. 그거 고소를 한 거. 또 나경원이 한 줄 알았더니 나경원 옆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고발장을 보낸 거야. 자기네 외국에 가가지고 뭐 투자한 게 없대. 아니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도 윤석열 정권하고 꼭 붙어 먹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 이걸 말하는 거네. 포인트도 달리해가지고 그딴 말을 했길래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좀 있다가 3천만 원 내놓으라고 또 민사가 또 들어왔네. 아 민사소송도 함께.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제3자를 통해서 고발을 했다면서 3천만 원은 또 그럼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건 또 그래서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네.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4시에 방배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거 조서 쓸 거예요. 고소인 진술조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내가 어이가 없는 거는 차라리 난 한덕수가 나를 고소하지. 그럼 나도 오윤혜처럼 뜰 거 아니야. 왜 나경원 따위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나는 이게 뭐냐고. 정말 차라리 김건희가 나를 고소하지. 그럼 내가 뜨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 보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네. 싶어요.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것만 지금 궁금해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네. 그분 만나면 아니, 그때 대통령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입법하시죠. 개인적으로 그것만 궁금해요. 그분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차종 정도. 예전에 몰고 다니시던 차가 어떤 차였는지 에이브람스였는지 K2 전차였는지 그 정도만 궁금하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쨌든 간에 얘기가 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화로 갔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 예쁘신 나경원 의원님, 너무 멋지신 나경원 의원님, 너무 훌륭하신 나경원 의원님. 근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거 들고 하세요. 아 이거는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관적인 의견을 깐족대는 중이다. 이게 지금. 이거 나. 아니 지금 꽂아서 하시려는 것 같은데. 맞잖아. 아 이거면 모두 방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 지금. 그래서 내가 주관적인 앞으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광훈 옆에 있는 누구들도 나를 고소했다는 거야. 진짜요? 전광훈 씨가 그때 고소할 때 그 김건희 씨가 뭐 돈을 줬네 안 줬네 알바를 쓰네 안 쓰네 한참 그 얘기 나왔었죠. 네. 기억나? 네, 저는 그 약간 기억이 이 사람 가물가물한데. 진짜 한 번에 문제다. 10억을 네. 썼니 어쩐니 막 그리고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있네, 5만 원짜리 있네, 7만 원짜리 있네 막 그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나올 때 그 기사가 나왔었을 때 내가 스펙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네. 나도 알바비 받고 나갈 걸 잘못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알바비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날 고소한 거야. 아 그래요? 그것도 정광훈이 한 게 아니라 또 정광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종합을 해보면은 노영희 변호사님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물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송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볍게 하게 되는데. 내가 다 이겨주려고. 네. 나한테 나 잘못 건드리면 니네 폐가망신 된다는 걸 내가 다 보여주려고. 네. 한번 나한테 스스로 취한 사람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얄짤없다. 나 지금 깐죽대는 중이다. 방어 논리는 확실하게 세웁니다. 갑자기 지금 그러신 건데 다시 이재명 정부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중에 눈에 띄는 점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정치일 출신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인선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무려 8명의 국회의원이 입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이유겠요? 본인이 가장 맞는 사람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개인 식사도 했어요? 와, 그럼요. 대단한데. 힘이 좀 됩니다. 여기는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여기는 총리랑 식사하고. 저 총리랑도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인사를 누가 하시건 마음대로 하셔라. 누구를 뽑아도 우리는 그래. 방어를 하겠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일할 사람만 뽑는다. 일할 사람을 뽑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상과 벌 해가지고 우리 정권을 창출하는데 뭐 공이 있는 공을 사람, 세웠다고 해서 자리 그런 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 주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일할 사람 자리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할 사람. 네. 근데 왜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게 상권분리의 원칙상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 출신이 이렇게 대거 뽑았다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 호흡이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에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세웠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도 잘 아시는 관계인 거죠. 이분들을 이제 실장과 수석으로 임명했다. 이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명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약간의 탕평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나를 지지해서 나를 잘 이렇게 내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내 편들하고 일을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하잖아요. 나는 너무 편하죠. 정기승 네.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저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장례찬을 데리고 왔다. 그럼 장례찬하고 나하고 되게 각이 세워져 갖고 장례찬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장례찬은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장례찬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구교이가 딱 보니까 노영이랑 장례찬이랑 정필승을 앉혀놨는데 노영이는 맨날 장례찬이랑 싸움만 하고 앉았네. 해결을 안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일도 안 되고. 유튜브 하는 네. 입장에서 그게 더 달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라면 네.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지만 또 근데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장례찬 뒤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장례찬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근데 노영이하고 정필승 뒤에 보니까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버리고 장례찬을 살다 달래가면서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정치한 사람의 마인드겠지. 그러니까 이번 인선도 그런 각도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크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네. 인선이라고 하는 건 그래. 나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 냈을 때 받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안 받은 게 뭐예요? 다 받아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첫 번째 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받지 말고 나하고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럼 니네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걸 깨달게 될 것이다.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좀이라도 한번 네가 좀 보고 나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난 그게 맞다고 보고 실제 그래서 이주호가 이번에 총리가 아직 안 서 있으니까는 대신 재청권을 행사하면서 네. 2달 동안 하면서 대통령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대통령님 이런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간다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국무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네. 이게 일하는 거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만큼의 반에 반만 했어도 우리는 정말 일을 할 만큼 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에 아니 믿어요. 정말 남들은 이제 대통령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넓히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섭을 해서 유임을 시킨 건데 그런 분들이 장관직이 끝나고 나서 처장직이 끝나고서 나가서 밖에서 할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좋은 경험들 전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민주정부가 더 오래 집권하는데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주길 이런 걸 받았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황희정승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 때 황희정승이 우리 모두 그 청렴 결백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부정 축제하고 살인자 막 변호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세종을 그 황희를 세종이 80살이 넘을 때까지 굴리잖아요. 그러면 세종은 황희한테 이 사람이 청렴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결백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을 수행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능한 걸 바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로버트 태권브이 같아가지고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정말 빌런이 될 수도 있고 네.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는 나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상대방에게 겨눠지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유능함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립감을 딱 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고 할 수 있을 때하고 나는 술이나 먹을 테니까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청렴 결백가 이제 못한 사람이 의지를 네. 가지고 움직인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청렴 결백하고 이 쓸만한 도구를 잘 쓸 수 있다면 이거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이라는 거는 결국 이 국무위원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지적해지는 파랑새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뭔가 잘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드 팀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인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도 된다. 1년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태권브리의 영희도 얘기했다는 걸 중요하게. 감옥에 저 혹시 지금 못 간 거예요? 철수 다음에 여기로 지금 철수만 얘기한 게 보니까 아니라 지금? 영희도. 잠깐만 이거 나경원이 그 총선 때 아니 대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 결국 그 도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는 그 사람의 그럼요. 역량이나 네. 그런 거에 따라 맞아요. 달라진다. 네. 근데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나는 얘를 이쪽으로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예인 것 같고 역시 영희는 잊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 사례를 저도 생각을 그렇게 깊이 못했는데 못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본인이 철수, 영희는 노영희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필승을 몇 번을 취재하십니까? 대선 필승.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도구와 수단에 대한 얘기를 저도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듣고 나서 사실은 일말에 약간 품었던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험난한 과정인데 인선 과정이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 불충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덜어냈는데 실제로 검찰 개혁 이행할 마음이 충만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어마어마하시죠. 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사법 개혁에 실패하면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세요. 당연하죠. 이거를 네. 그냥 이거 대충 해야 되겠다. 혹은 얘네들이 쓸만한 도구니까 내가 우선 잡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뭐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획이 7번 사로잡혔다, 7번 풀려나고 맞습니다. 8번째에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아니 도대체 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끝없이 군사를 일으키고 나에게 저항했던 맹획을 왜 그렇게 잡고 놔주고까지 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냐 하면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손자병법에 점령지를 관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는 그 지역 사람을 관리로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검찰 다 잡았으니까 이거 밟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아직 검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나에게 끝없이 저항하게 하는 것보다는 너네들 살 길 있다. 내가 여기다 놔둘 테니까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잘하면 올려준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 앞제비로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얘네들 적으로 돌릴지 앞제비로 쓸지는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는 권력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검찰은 끝이야.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지. 그게 윤석열. 네. 오히려 너네들 아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개혁 대상이야. 하지만 나는 너네들 존중한다. 그리고 너네들 이렇게 쓴다. 우리 한번 볼게. 이거는요. 정치 1, 2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감 있고 정치 구단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보면서 이거 어쩐다 저쩐다 다 말이 많은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이 가장 최대의 피해자분을 뵙고 왔거든요. 최대 피해자분이라고 한다면 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네. 뵙고 왔는데 그분도 그렇게 크게는 걱정 안 하세요. 정말로. 누구인데요, 그 사람이? 말을 못 하겠어요.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피해 본 사람이라는 아니 겁니까? 아니요. 어떤 그 취지? 전에 네. 그 전에 최대의 피해를 보셨던 네네. 분을 뵙고 왔어요. 뵙고 지금 조국 장관을 보고 왔다는 거죠? 저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저는 이야기했는데 접견하고 왔나 봐. 정말 많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검찰 인사를 포기한다 그렇게까지는 절대 생각 안 하시더라. 자, 그 근데 정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혁을 지난번 이 문재인 때 왜 실패했냐 그 원론적인 방법이나 원론적인 거 다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간과했던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권이 얼마나 센가를 좀 맞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네. 그냥 딱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리더로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끌어주는 힘들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막 열심히 밀어나간다 그러면 독재란 말이 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주게 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구난방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완충제를 그렇게 뒀다고 봐요. 그 완충제를 바로 봉옥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라든가 지난번에 네. 오광수 수석도 왜 그렇게 뒀냐면 그분이 성격이 좀 약간 완충적이에요. 둘 다 온화하잖아요. 온화하고 위아래 네. 사람들이나 양옆의 관계들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리가 조금 있고 좀 잘못된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내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 내에서는 항상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너는 이번에 봉욱 수석 같은 경우는 10몇 년 전부터 내가 계속 그 이름을 들었어요. 우리 뭐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 잘할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를 것이다 이걸 느꼈는데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실무장이 그만두고 동부가 그만두고 남부가 그만두고 정리가 맞습니다. 대대잖아 네. 교통 정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통령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충작용 플러스 민주당은 입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거 가지고 하고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한 제가 것 딱 같아요. 하나만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틀림없이 이거 보면서 아 뭐 인사 어쩌고저쩌고 검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땡땡땡땡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검찰 개혁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예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다 했을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다른 사람 뽑는다는 말 엄청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도 많았고 거기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었어요. 그때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예, 그때의 네.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막 사법부 사법농단 해가지고 검찰 때려잡고 막 하면서 검찰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이미지가 씌워지고 그 이미지의 최정점에 윤석열이 들어앉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워야만 한다라고 했고 그 관성이 사실은 조국 사태를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만들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까지 한 데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건 중요해요. 근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선출한 이상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네. 또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한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 어쩐다 이게 작전 세력인지 벌써부터, 댓글 네.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참으세요. 윤석열 때에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충정에서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인사도구서 특히 이제 여러 그 주체들이 화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인사를 보고 굉장히 걱정된다. 신윤 인사들이 부활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러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약간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안 바뀌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뭐겠어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할 때 일단 정필승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내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겠죠. 세 번째,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걸 좀 각인을 시키고 진짜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겠죠. 네 번째, 내가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막 못 살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나 이런 건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걸 발판 삼아서 뭔가 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겠죠. 다섯 번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으로 남고 싶겠죠. 내 말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예? 안 생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말 중에 틀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다 없어요, 좋은 말이야. 없어요. 예. 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야. 어느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나 윤석열 때문에 내 목숨 바쳐야지. 윤석열 때문에 내가 단한 망가지더라도 명도 저 사람을 네. 위해서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에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일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그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채워주면서 대신에 그 사람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해주고 네. 정리만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대통령을 위해서 그 정도 나도 해주고 대통령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선까지만 봐주고 이거가 난 익스큐즈가 서로 되면 된다고 보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어. 지금 권력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어딜 쳐다보겠어요? 그렇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적절하게 거기에서 말 그대로 상과 벌을 주면서 제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은 그 사람들도 결국 공무원이에요.
아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법에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네. 권력을 행사할 뿐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이상의 권력을 쓸 수 없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내가 딱 저지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권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듯이 왜 그게 법의 힘이에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가 친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 사람에게 따름으로써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나 이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나를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의 그 풍향계들이 지금 권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쪽을 바라보니까 그 도구들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론은 이해가 가는 게 이제 이번 인사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윤석열이 그 조국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직접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검견 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도 수용하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에는 티끌만큼도 내가 딴지를 안 건다 이런 식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수석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검사들이 혹여나 주요 포스트에 있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개혁을 결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집단적인 반기를 들어서 뭔가 국면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공포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제 심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때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양정철, 그 다음에 노영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노영까지 갔네요. 내가 물어봤어. 노영민 실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왜 시장님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었고 왜 실수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는 절대 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이 어떻게 안 넘어가? 철면피처럼 또 한 것도 있는 거죠. 나만 네.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전제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속아 넘어서 잘못했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잘 속이더라.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두 번째 그 반대했던 조국 의원한테 물어봤었지. 오. 당신은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했느냐. 사실 조국 의원 쪽에서는 봉욱을 밀었거든. 네. 봉욱 아니면 김호수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의견이 좀 근데 난 나뉘는데 김호수도 괜찮고 봉욱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음. 윤석열보단 낫다. 나도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보다는 이쪽이 나은데 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그런 급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얘 많이 바뀌었는데 얘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사람 위험한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확고부동하게 이쪽이니까 그냥 나는 말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한테 했더니 이분들은 얘처럼 내가 무조건 바꿉니다. 무조건 이거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 내가 당연하지. 검찰주의자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이 쉽게 나오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바로 얘기해서 그거예요. 네. 그걸 다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얘는 한다 그러고 얘는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해야 돼요. 한다는 애를 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을 진짜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을 원했던 국민적 열망이 워낙 커. 워낙 크면 사람은요.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기 편한 걸 믿어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국민적으로 윤석열 원해. 근데 이 사람 와가지고 입안에 혀처럼 굴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그냥.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좀 교훈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간파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근데 아무튼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게 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보다는 자기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가장 다행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 윤석열 정부가 낳은 괴물 같은 부분들은 지금 3대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3대 특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잘은 아니고 그냥 조금 아는데. 네. 저는 그분이 좋은 게 나는 너무 원칙으로만 하겠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수사라고 하는 거는 전투와 그러니까 스포츠와 전쟁 사이에 있는 거다. 야. 그러니까 전쟁은 규칙이 없다. 근데 스포츠는 규칙이 있다. 스포츠에서는 이겨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냐. 전쟁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잘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규칙을 따른 거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X를 만들어버린다. 나는 그래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이거 사이에 있다고 본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있다고. 나 그 와, 말이 진짜 딱 정확한 맞다고 비유다.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어디를 딱 잡아야지 그 상대방이 꼼짝 못하는 걸 잘 알아요. 아픈지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수를 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기선제압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하루라도 덜 들어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너 그만 내가 다 잘 알아. 근데 너가 그렇게 하려면은 니네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되겠지? 그럼 좋아. 변호사의 수족을 잡아버리자. 그 변호사의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처음에 그 박청환이라고 하는 총경이 오전에 가가지고 맞아요. 조사받을 때 예. 이거 생각보다 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빼박인데 이러다가 금방 구속될 것 같은데 이걸 미리 말을 해준 거야 점심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박청환이가 총경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체포 집행 저지하는 데 있었으니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못한다고 해라. 기피해버리자. 이거 서면 사인해버리면 안 된다. 네. 이걸 알려줘가지고 걔네들이 끝까지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선 괜히 뭐 검사가 해야 된다는 햇소리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을 못했고 다른 사건 가지고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박청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를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큰일이라 생각해서 이걸 준비할 시간을 지금 벌려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박창환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먼저 좀 알아내고 뭘 가지고서 나를 들좀 묶어놓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기까지 됐는데 네. 그럼 그거를 잘하려면 옆에서 누가 해줘야 돼? 변호사들이 잘해주죠.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이 딱 특검이 거 정확히 알고 그럼 좋아. 이제는 검찰의 변호사를 조지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을 조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지인도 지휘하고 지휘하는 윤석열에게 꼭두각시로 만들어내는 변호사들. 그래서 변호사들 이번에 지금 4명 뭐 윤곽근이니 김홍일이니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징계 들어가고 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야, 진짜 개몽이 뭔지 그러니까 일을 못해. 깨달으시겠네. 그러니까 일을 못해. 아니 생각해봐. 자기가 변호사잖아. 내가 변호사잖아. 나를 그렇게 묶어버리면 내가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많은데. 다른 사건 되게 많은데 그 의뢰인들은 다 어떻게 돼서 불안 떨겠지. 그분들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 갖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게다가 다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비리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변호사들은 자기 비리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 희망이야. 그러면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죽을게.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봐도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조사 중인 항목들 여러 가지 항목들 봤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기대를 할까요, 변호사들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거 다 나왔어. 이미 다 나왔고 사실 빼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이 증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일어났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쫀 거야. 막상 가가지고 원래 뭐 하기 전에는 그럴듯한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아유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까 이럴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분위기 보니까 나 진짜 곧 들어갈 것 같고 나 그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술도 못 먹고 이번에는 한 층씩 안 비워줄 거 아니에요.
깝깝한 거야. 그냥 받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점심 끝나고 나서 다시 조사도 대통령님 조사도 들어가.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은 걔네들이 실제로 썼던 표현이에요. 네. 저 같으면 윤씨 그러고 싶어요. 대통령님 들어가서 수사 받으시면 안 가. 야 이거 안 간다는데 뭐라고 하냐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변호사들이 급하게 변명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 저희 생각일 뿐이. 그거 좀 다시 주세요. 깐족된 다시 전달 중입니다. 지금 깐족되는 중입니다. 위험한 얘기할 때는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소개해준 조은석 특검의 책이 수사 감각이라는 제목의 책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이제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특검이 다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이제 대변인 역할을 다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감각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검사실 얘기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하게 특별하게 조사실을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특혜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고검은 신축 그 검찰청이어가지고 조사실이 넓고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앙지검 특수부는 옛날 건물이었고 그리고 옛날에 정말로 폐쇄적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입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거기 검사방에 들어가면은 답답합니다 진짜로. 검사방은 이제 쪽밤처럼 돼 있고 조사받는 분위기가 정말로 어목해요. 근데 고검에서 조사받으면 광활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영상 녹화 조사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좀 공간적 배려를 한 거지 만약에 고검청사를 출소하는 것처럼 윤석열처럼 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제 말이? 네. 근데 어떻게 잘 알아? 가봤어? 전 많이 가봤죠. 왜? 저는 수사 받으러? 저는 여러 경로로 출입을 제가 10년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많이 까지는 안 받았어? 했지만 수사를 많이 받은 건 아니죠. 예. 수사 받았을 것 같은데. 오래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층적인 이유로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제일 쓸데없는 네. 관공서가 고검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고검이라는 기관이 있는 나라 없어요. 진짜. 아이, 직업이- 우리나라나 되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검사가 판사와 같은 급인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마치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실제로 뭐 정말 OECD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고도 만들어 놓은 나라는 없어요. 물론 미국 같은 데 연방이니까 연방 검찰이 있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긴 한데 그거를 무슨 자기네들끼리 무슨 자기네들도 판사 따라한 것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법 제가 이제 고등검찰이 역할이 가장 없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고등검찰로 해서 역할을 그냥 둘 이유가 별로 없는 다른 기관에서 해도 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고검 사무실이 넓은 이유도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축인 것도 맞는데 네.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검찰 개혁하면 수사검사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검찰 사무실 그렇게 클 필요 없어요. 법원에다 요만한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 사무실 하나 만들고 검찰 사무실 고검 이 지방 검찰청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차라리 배심제를 위한 공간을 네. 쓰자. 배심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배심 재판하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별로 맥락이 없네. 아니 저도 최근에 이제 어차피 수사기소 분린 될 거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검사는 공소청이 남고 어떤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직 이제 검찰 간부였던 분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이미 검찰 내부에선 설왕설래가 있대요. 어떤 거냐? 중앙지검 건물을 10층 밑으로는 공소청이 쓰고 그 위는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쓰든 옆에 고검 건물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쓰고 중앙지검 건물은 공소청이 쓰든 이런 식의 얘기를 벌써 자기들 안에서도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가 지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간다라는 네. 방향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포자기 네. 이미 자포자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이 가오를 조금 덜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달라는 게 요점이에요. 네. 다 이렇게 니네들이 만들어놓은 틀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대신 우리들 체면도 조금만 살려줘. 요게 지금 하고 있는 딜이에요. 그래서
그 공소청하고 이제 뭐 수사청하고 분리한다 그랬을 때 원래 원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있고 수사청은 행안부 쪽에 있는 이쪽에다 옮겨달라. 넣는데 네. 그거를 야 그러지 마 우리 검사야 우리 그래도 너무 법무부 밑으로 이상하다. 둬라. 그러니까 예. 법무부 밑에 넣어줘. 그래가지고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둘 다 법무부 밑에 넣는 걸로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예, 거구나. 예. 왜냐면 네. 조금씩 지금 얘네들 완벽하게 죽이지 말고 조금씩 좀 자, 살려줘라. 좀 전에 네. 이야기했잖아요. 현지의 풍속을 존중하라고. 그 정도 풍속 존중해주는 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미에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건 관측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김건희 특검 이제 최혜병 특검도 가동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부부의 구속은 거의 이제 일반인들은 상식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엇갈리는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수감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 윤석열이요. 예. 윤석열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미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김건희야 지금 출석도 안 한 상태고 뭐 이런 저런 걸 생각해 보면 한두 번쯤 똑같이 형식은 갖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와라 안 나와 구속 하든지 뭐 한두 번쯤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양식을 갖추고 구속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도이치모터스 구속을 하기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이치모터스로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사 끝나면 저는 영장 친다고 봐요. 영장 친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가시권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먼저 간다. 윤석열이 네. 먼저 가고 VVIP는 조금 있다가 아 마지막에 그렇죠. 사업 처리되는 네, 것으로 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범죄자는 정범이 있고 그다음에 공범 방조범이 이렇게 있는데 네. 실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려면 공범이 정범이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범으로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빼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그럼 정범으로 둘 것이냐,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둘 것이냐. 정범이 먼저 구속이 되어야지 방조범도 구속이 되는 건데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방조범으로서 먼저 구속이 되려고 한다면 정범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위가 없어요. 직이 있어요, 뭐가?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거 말고 자기가 그 남편의 이걸 대신 뺏어가지고 뭔가 흔들어댄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서 정범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좀 하려면 공동 정범으로서 한 명의 정범이 세워지고 공동 이걸 그러니까. 집어넣어주든지 아니면 정범으로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권력 남용했다? 이게 정범. 그 다음에 그 남편의 힘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뭔가 했다? 이게 이제 공동 정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토교통부도 원희룡이 뭔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정범이잖아요. 그 원희룡과 함께 뭔가 잘못했다? 그럼 공동 정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런 큰 범죄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털고 올라간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FM이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은 윤석열 센터부터 까버리는 게 윤석열 두목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센터를 까가지고 털고 나오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서 내려오는 형태라면 김건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야 이거 주가 조작 했냐 안 했냐 했구나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누가 시켜서 했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경우 오히려 바로 잡히는 게 없고 김건희 나중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나중에 검찰 가서 그럽니다. 안 여자의 몸으로 남편에게 하소연 좀 한 것이 남편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럴 겁니다.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을 줄 알았죠. 이럴 거예요.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양평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한 달간의 변화와 3대 특검 수사 면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정필수 변호사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 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대상 인물은 정성호 윤호중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